철근 콘크리트. 여기 보면은 화재 피해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재 피해 조사.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중성화도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성화를 내가 알고 있지만 얘는 화재 피해 조사란 말이에요. 알고 있어도 그런 건 그냥 과감하게 빼세요. 만약에 쓸 거라면 화재에 의한 중성화는 이렇게 일어난다. 메커니즘을 쓸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푸는데 내가 쓰고 싶은 걸 써. 내가 외운 거. 내가 쓰고 싶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쓰다가 정작 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 못 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지고 여기 화재 피해 조사잖아요. 평상시에 중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도 안 썼어요, 그걸. 그거 있잖아요, 이거. CA2. 이게 화재 때문에 뭘로 돼요? CaO2인가? CO3예요? 그 다음에 H2O. 아니, C가 없잖아요. 탄소가 없잖아요. 아니, 화재. 화재에 의한 중성화란 말이죠, 화재. 지금 우리 화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도 이거 뭐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이미 화재가 나서 중성화가 됐다. 깊이 측정을 물어봤잖아요. 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대부분 중성화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 한 페이지를 다 채워 그걸로. 그러면 출제자가 점수를 잘 줄까? 잘 안 줄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방법, 주의사항. 이거는 정말 덕이 없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딱 물어본 거예요. 출제 의도가, 글쎄요, 저는 못 찾았어요, 출제 의도를. 여기서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딱 물어본 걸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수화수 가압송 수요 장치를 작용하는 원심 펌프. 우리가 터볼 사축이라고 했잖아요. 터빈, 볼류트, 사릴, 충류. 근데 뭘 물어봤어요? 원심 펌프 뚝 콕 집어서 물어봤죠. 그럼 사릴, 충류 그래프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하고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초점을 맞출 거는 이제 최소 유량이에요, 최소 유량. 아마 이거 위에는 다 써도 이 최소 유량 개념 모르시면 못 쓸 거예요, 이거. 3번. 3번. 이거, 우리 모의고사 할 때, 이거 자동 폐쇄 장치, 건축에서 몇 뉴턴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나온 거죠. 좀 이따 문제 풀이할 때 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전기 저장 시설이 이게 작년에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설치 기준을 쓸 때도 기존의 어떤 문제가 기존의 문제냐 아니면 제정이 된 문제가 출제가 됐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정이 됐다면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잘했다. 방향성을 제정 잘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정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한 10년이 지났어. 수화 설비를 설치하고 막 했는데 계속 화재가 나. 그럼 그때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쓰는 거야. 이게 적용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했을 때 화재가 계속 난다.
했을 때 이제 그때 문제점이 계산상을 쓰는 거고, 이제 재정 얼마 안 된 것들은 잘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 좋아요. 이것도 이게 113회인가 나왔었어요.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소방이죠. 연결살수설비 소방이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과 역던, 가스와 역던, 소방과 위험물과 역던, 항상 이게 두 가지 이상 비교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을 물어봤는데 얘는 살수밀도 물어봤죠. 관련이 뭐가 있나 찾아야 돼요. 그냥 연결살수 헤드 설비 뚝, 살수밀도 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뭐가 관련이 있냐. 자, 2-1번을 보시죠. 콘크리트가, 우선 철분 콘크리트의 개념을 좀,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난 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 두 개의 특성이 반대여가지고 아주 잘, 혼합이 잘 돼요. 반대여가지고. 구조적인 안정성은요, 이 철근이 지탱을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은 철근이 유지를 하는 거고, 콘크리트는 철근을 보호하는 거예요. 부식되지 말라고. 응? 콘크리트로 고층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철근 없이? 못 져요. 우리 단독주택 같은 거 그냥 벽돌식 있죠? 2층은 지을 수 있어요, 2층까지는. 3층 넘어가면은 나중에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이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를 시키고 콘크리트가 얘를 보호해준다. 개념이.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 얘가 부식되는 거예요, 얘가.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해, 콘크리트가. 튼튼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노출되거나 또는 화재 때문에 중성화가 되면은 이제 중성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성화가 많이 됐다. 그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외곽순환도로 중동대로 밑에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노상 주차장에서. 그때 중동대로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거기 사이에. 바로 밑에가 주차장이니까. 차량 화재는 어때요? 열 방출률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근데 차량가 뭐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거기. 또 B급 유류 화재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콘크리트, 이거 중성화를 체크를 했는데 중성화가 너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은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중성화가, 그러니까 구조적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화열에 뭐 이게 그을리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성화가 심해지면 그냥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화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가속시키고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 측정을 해서 구조적인 신뢰도를 높이자. 이 개념을 딱 보면요. 이게 이 밑에 전 답안을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돼 있는 거죠. 네? 이 답안이 이 개념의 세 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밑에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가 개념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쓰겠구나. 그게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거 측정 깊이 저도 이번에 기출대에서 찾아보면서 봤어요, 이거. 왜냐면 수방길사가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조기술사의 영역인데 어쨌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수소 이온 농도, 뭐 시차열 중량, X선 광, 분광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시험 이 페놀프탈레인 있죠, 요거 수소 이온 농도법이 요 페놀프탈레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천공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천공을 한 다음에 천공을 하면은 왜 그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페놀프탈레인을 칠해요. 그러면은 요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칠했을 때 여기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빨갛게 돼 있으면은 이제 정상. 색깔이 이제 무색으로 되면은 아 중성화가 많이 진행됐구나. 그 판별하는 거예요, 판별. 근데 이제 이게 그거라면 여기다 막 칠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가 이제 제일 외곽 쪽.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쪽이라고 하면 칠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빨갛고 어디는 뭐 색깔이 좀 흐릿하게 변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중성화가 진행됐는지. 그게 페놀프탈레인법이에요. 그래서 중성화 깊이 측정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체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뚫는 거죠. 여기 보면 드릴로 구멍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드릴로 막 뚫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콘크리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약을 막 뿌리는 거야. 분무기를 칙칙칙칙. 그러면 얘 드릴로 어느 정도 뚫었는지 깊이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 천공을 해가지고 뜯어낸 다음에 칠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뭐 시약을 이제 분무하는 거죠. 표면을 청소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 근데 주의사항은 이 표면을 청결하게 해야 된답니다.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를 채취한 뒤 48시간이 지나면은 표면이 중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어 채취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주의사항으로 썼어요. 요거는 참고하세요. 이게 또 다음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소방교사 시험에. 실무적인 문제가. 맞아요. 시험 방법 모르고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시험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출제 의도가 이거는 없잖아요. 그냥 진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야, 모르냐. 그렇죠. 중성화나 그런 걸로 쓰면 점수 잘 안 나요. 파리에서 사는 거라든지. 자, 2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원심 펌프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소방에서 쓰는 펌프. 그래서 뭐 1번, 2번, 3번까지는 어떻게 써? 근데 이제 최소 요량이 도대체 뭐냐, 이게. 최소 요량.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큰 25점짜리는. 그러면 출제자가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써도 얘를 못 쓰면 점수를 잘 못 받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걸 잘 써도 이 문제의 의도는 얘예요, 얘. 얘는 뭐예요? 깍두기. 이것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깍두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내는지를 간파를 해야 돼. 자, 1번부터 보시죠. 이건 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성능시험 병원 통해서 체크한다. 근데 성능시험 방법을 여기다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능시험 방법, 뭐 개폐 밸브를 1번 개폐 밸브를 잠그고 최저 압력을 체크하고 1번 개폐 밸브를 오픈하고 2번 유량 조절 밸브를 열어서 체크한다. 이렇게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도 써야 될 게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답안에. 아마 요거 하는데 한 페이지 썼을 거예요, 요거 하나, 1번 쓰는데. 그럼 뒤에 2, 3, 4번 쓸 시간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잘 체크해야 돼. 4개를 물어봤잖아요. 5분 내 끊어가지고 답안을 쓸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길게 쓸 시간이 없는 거야. 마지막에 물어본 그 최소 유량에 내가 10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응? 그죠? 그 다음에 유량과 효율 곡선. 이제 펌프 효율은 이렇게 되죠. 뭐 펌프에서 막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요. 왜? 원심 펌프라고 콕 집어서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써도. 그냥 이 특성 있죠. 곡선의 특성을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밑에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자, 최고 효율점. 여기 최고 효율점에서 전격 유량과 전격 양정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유량 증가에 따라 효율이 증가하죠. 유량 증가가 이렇게 되죠. 효율이 증가하죠. 전격 유량보다 유량이 증가할 때 효율이 감소하죠. 그냥 그래프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밑에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면 돼. 얘만 알고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 그림 따로 외우고 얘 따로 외워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이게 뭐였더라?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만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딱 각인시켜 놓으면 이거 쓰는 건 쉽죠. 그 다음에 최저 운전점에서 여기잖아요. 최저 운전점에서 펌프 효율은 제로다. 그러니까 효율 관련해서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 다음 유량과 소요 동력. 동력 곡선은 요거죠. 요거. 유량 증가에 따라 축동력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증가하죠. 이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써주면 돼. 다른 펌프하고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말했잖아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소 유량이라고. 앞에는 깍두기 문제다. 자, 최소 유량. 저는 이제 필요성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열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 뭐예요? 펌프는 최저 운전점에서 운전 시 소요된 동력이 모두 열로 변환되잖아요. 최저 운전하면. 최저 운전하면 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키워드는 과열이죠, 과열. 최소 유량이 과열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체 온도 상승 시 압력이 상승하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잖아요. 여기 캐비테이션 있네. 공동현상. 공동현상을 제거해준다. 최소 유량이. 그래서 최소 유량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필요성을 찾아가서 뒤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떤 것들이 여기 보면 자동 재순환 밸브라고 있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릴리프 밸브는 많이 들었잖아요. 릴리프 밸브. 펌프가 이렇게 있고 체크 밸브, 개폐 밸브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릴리프 밸브를 단단 말이죠. 따가지고. 그럼 릴리프 밸브가 배수 쪽으로 연결되잖아요.
최저 운전할 때 여기서 얘가 이제 최대 140% 정격의 140%가 고기 안 되게 조금 밑에서 이제 얘가 개방된단 말이에요. 그럼 릴리프는 이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과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펌프의 과열을. 응? 최저 운전할 때. 그러면 이 물을 빼주는 게 뭐냐? 이게 최소 유량이라는 거예요. 최소 유량. 과열을 방지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얼만큼 빼줘라라는 게 없어요. 그냥 최저 운전점 밑에서 개방되게끔만 하면 돼요. 화재안전 기준에서. 근데 여기서는 최소 유량을 딱 물어봤잖아요. 실제로 펌프는 최소 유량을 값을 설계의 한 30% 정도 잡아요. 30%가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30%가. 토출량의 30%가. 펌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자동 제순환 밸브예요. 자동 제순환 밸브. 펌프 토출 측에 설치한단 말이죠.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또. 자동 제순환 밸브. 펌프 토출량이 설정값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패스를 시켜가지고 이게 펌프 흡입축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요. 수조로 가는 거예요. 수조. 얘가 수조로 가요. 수조. 이렇게 수조로. 이렇게. 수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70% 보내고 30% 빼주는 거죠. 이렇게. 70% 보내고 30% 보내고. 얘는 30% 버리는 거죠. 근데 뭐 소방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30%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최저 아까 말했듯이 최저 운전점 밑에서 개방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 유량이라는 거죠. 최소 유량. 아까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펌프의 과열 방지,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 방지.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키워드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펌프가 아니고 만약에 송풍기다. 송풍기도 최소 유량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송풍기 곡선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서징 때문에. 여기서 운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이후에 운전점을 잡아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요 이후에 운전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의 유량을 다 빼줘야 돼요. 이만큼의 토출량을 다 빼줘야 된다고. 그게 최소 유량인 거예요. 우리 선풍기에서. 덕트가 이렇게 가요. 그럼 이를 따가지고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바람을. 여기서 운전하게끔 하려고. 요 서징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펌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최소 유량은. 아셨죠? 자, 이건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화재실에 발생한 연기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속실에 55파스칼의 압력을 이제 가하려고 합니다. 그 부속실 최소 차압이 얼마죠? 40이죠? 최소 차압이 40파스칼이에요. 이거 이제 이상이죠? 40파스칼 이상, 최소 차압이. 근데 보통 현장에서 한 50파스칼 정도로 맞춰요.
보통.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최소 40이고 최대 110이잖아요. 110뉴턴. 얘를 계산해 보면 한 60파스칼 정도가 나와요. 얘를 계산해 보면 압력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요 중간 값인 50파스칼로 이제 TAB 할 때 다 이렇게 맞춰요. 50파스칼로. 근데 어쨌든 여기는 55파스칼로 이제 압력을 설정하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의 규격은 이렇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적용하여 이제 부속실과 거실 사이 출입문, 자동 폐쇄 장치가 허용하는 힘을 계산하래요. 옛날에 이 문제 참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이 F1이 차압에 의한 힘이잖아요. 이 F1을 물어봤어요. 얘네들 다 주어주고 F1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F1에 이런 거 W, A, P 이거 있죠. 이 파라미터들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는 문제가 다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출제 의도가 뭐냐면 건축에서 얘기하는 요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이 좀 높아요. 건축에서 얘기하는 이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이 높습니다. 소방에서는 이 110뉴턴이란 값을 맞춰줘야 돼요.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이 문이 우리가 열고 나가잖아요. 열고 나가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때 최소 최대 폐쇄력이 있어요. 37에서 60뉴턴이에요. 이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이 건축에서 요구하는. 그러면 최대 만약에 60뉴턴이 얘가 힘이 걸려버리면 이 60뉴턴을 여기다 적용하고 얘 마찰력 5뉴턴이죠. 5뉴턴 적용하고 그럼 얘가 출입문 개방에 110뉴턴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F1은 얼마예요? 그럼 45? 그죠? 45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F1이. 그럼 얘를 45로 넣었을 때 이 과연 재현 설비가 유지해야 되는 압력이 몇 파스칼까지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이게 최대로 넣었을 때, 60을 넣었을 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렇고 넘어가면 자, 부속실과 거실 사이 출입문 자동 폐쇄 장치에 허용 가능 힘 해서 일단 이제 55파스칼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55파스칼 넣었어요, 여기다. P에다가. 55 넣고 그다음에 출입문 다 넣은 거죠, 하나씩. 계산을 했더니 64.17뉴턴이 나왔다. 차압에 의한 힘을 F1을 계산했더니 그러면 F1이 64.1이 나온 거죠. 그러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자동 폐쇄 장치 요거잖아요. F2. 요거를 구하려면 다 넘겨가지고 얘는 110, 64.1, 5 빼니까 40.8 뉴턴이 넘어가면 이제 과압이 걸리는 거죠. 출입문 폐쇄할 때 이제 힘든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2번. 동일 조건에서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이 45뉴턴. 아까 55파스칼일 때 계산했더니만 40.83뉴턴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폐쇄력을, 자동 폐쇄 장치 폐쇄력을 45뉴턴으로 이제 한 거예요. 이 자동 폐쇄 장치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은 45뉴턴입니다.
짜리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몇 파스칼이 나오냐. 그럼 반대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폐쇄력이 45일 때 45, 여기서 45죠. 반대로 계산하면 60뉴턴 F1. 차압에 의한 힘에 따른 힘이 60뉴턴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60뉴턴을 이렇게 넣고 우리가 요 P를 구하는 거죠. 제연 풍량으로 몇 파스칼까지를 할 수 있느냐. 봤더니 51.43 파스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55 파스칼로 기준 차압을 만들려고 했는데 15뉴턴짜리를 썼더니만 51까지 뿐이 못 올리는 거죠. 차압을. 55 파스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과압이 생기는 거예요. 110뉴턴을 넘어가는 거죠.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그럼 맺은 말에서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건축에서 최대 60뉴턴을 적용한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차압은 38.57 파스칼이 나오는데 화재 안전 기준상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물론 SP가 있으면 12.5 파스칼만 하면 되지만 대부분 SP가 있어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 폐쇄력이 110뉴턴을 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건축과 소방이 상이한 기준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지금 물어본 거는 어떻게 보면 재현이에요. 그죠? 재현인데 결론은 이제 건축이 나왔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방향성을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여기서 딱 풀고 끝냈다면 15점은 줄 것 같아. 맞았으니까.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밑에 써줘야 돼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가 너무 많이 숨어 있어, 이 문제에. 자, 4번을 볼게요. 전기 저장 장치. 아까 얘기했죠? 잘 제정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기도 보면은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설명. 설치 기준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설명. 근데 지금 답안엔 보면 설치 기준을 썼죠, 그냥. 설치 기준을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 화재 안전 기준의 전기 저장장치 이 기준이요. 뭐, NFPA, 855, IFC 2018. 그러니까 선진 외국에서 쓰는 기준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유럽 기준, 미국 기준, 그러니까 선진 외국에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져와서 짬뽕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보면은 면적당 12.2리터 이상 해라. 이거 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다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한 거를 우리는 그냥 갖다 쓴 거죠. 설명하라고 하면 그거 설명하면 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답안에 쓰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기준만 쭉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소방시설 등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이제 설명하라고 했는데, 저는 보면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외로 이제 구분을 했죠.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외로.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한 정도? 딱
딱히 여기서는 제가 출제 의도를 저도 못 찾았어요. 뭐 배터리형 소화장치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배터리형 소화장치가 뭐냐 좀 생각할 수는 있죠. 그냥 인정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근데 과연 여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에서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있냐 이거지. 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 이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다 외국 기준을 따온 거란 말이죠. 외국 기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법이 새로 제정됐고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안전기준 제정된 거 있잖아요. 지하구. 그 지하구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하구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전기저장창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밑에 보면 웅례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뭐 변화가 없어. 그래서 공동주택은 따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침실의 경북 설정이. 그러니까 물론 바뀐 것들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얘가 나올까 이제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정된 법은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정된 법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너 나오면은 잘 써줄 거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지는데, 성능 위주 설계 절차가 있죠. 그 다음에 사전 진앙 영향성 검토 절차. 그러면은 성능 위주 설계 절차라고 하면 우리가 소방 그 설계 있죠? 목적이 뭐고, 목표, 세우고, 시나리오, 목적이 뭐고, 인명과 재산 그 있잖아요. 호열 독가스, 소방관 인명 환자 대책. 그 다음에 화재 시나리오 선정해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작성해서 빈도가 높은 걸 선정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잖아요. 저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과연 그 절차를 물어본 것이냐. 근데 항상 그랬죠. 두 가지를 물어보면 두 가지 똑같은 답안, 비슷한 답안을 써줘야 돼요. 얘는 뭘 물어봤죠?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절차죠.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절차. 여기에 어떤 뭐 설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아요. 유형성 평가한 그 보고서를 우리 공장에 이런 걸 테스트 검사를 해가지고 유형성 평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책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그럼 과연 성능 위주 설계 절차와 얘가 유사성이 뭐가 있냐 이거지. 유사성. 그래서 저는 성능 위주 설계 절차를 심의 절차로 생각을 하고 답안을 쓴 거예요. 심의 절차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을 물어봤다면 그 두 가지에 비교될 만한 것들을 써줘야 돼요. 비교될 만한 것들. 그러면 얘랑 이 절차랑 비교될 거는 이것뿐이 없어요. 어떻게 검토하는지, 이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뭐 법에 나온 거니까 법에 나온 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이거를 밑에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이 표를 이렇게.
이것도 그 설계 절차를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고려사항.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고려사항이 왜 나왔겠어요, 이거? 심의할 때, 영향성 검토할 때 뭘 고려하느냐라는 거죠. 응? 성능 위주 설계 심의할 때, 사전 제한 영향성 검토할 때, 그때 초고층 건축물에 뭘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뭘 검토하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서울시 심의 이것도 있고 뒤에 있죠. 그것도 가이드라인도 또 제시한 거 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 자동차, 진입 이것도 4교시 때 나왔죠. 이거. 방해 요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요. 다 연결되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방 차량 진입 동선, 소방시설, 초고층에 뭐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기준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검토할 때. 그런 내용 써주는 거예요. 뭐 밑에 거는 정답이 없어요. 더 많아요, 이거 내용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만약에 성능위주 설계 절차로 내가 이걸 잡았다. 성능위주 설계 절차를 쭉 썼어요.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세우고 내가 인명안전을 할 것이냐, 재산까지도 보호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썼다면은 이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랑 뭐 매칭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보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6번. 이 내용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이거 푸신 분 있나요? 아마 이거 쉽게 손 못 댈 거예요. 아니, 연결살수 설비, 헤드 설치 기준도 잘 모르는데, 온도 상승 방지 설비, 살수 밀도를 어떻게 알아? 저도 이거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봤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걸. 연결살수, 이거, 온도 상승 설비, 이거 우리가 뭐, 소방에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인데, 소방의 범위가 아닌데, 어쨌든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계속. 진짜 나중에는 이거 가스 안전관리법도 해야 될지도 몰라. 그 전에 빨리 따야 돼. 그래, 진짜 그렇다니까. 아니, 누가 내진법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안 그래요? 지금 계속 법이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설비가 추가되면 될 때마다 전기 저장 장치, 화재 안전 기준도 나오잖아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 보면, 자, 적용 대상은 화재 안전 기준상. 요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보면 이제 나온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치 대상, 제가 이제, 이런 설치 대상은 알아야 됩니다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재현이나 뭐 물분무, 아까 얘기했죠, 물분무. 특히 재현은 1순위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2번 물분무다. 얘기했어요. 근데 얘도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뒤에 3교시인가 4교시인가에 나오죠. 그 가스 검지기. 설치 대상. 그 설치 대상이 잘 나와요. 희한하게. 그렇다고 얘를 뭐
왜요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중요성에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고온가스안전관리법상 온도 상승 방지 설비가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설치해라? 저장 탱크와 그 밖의 저장 탱크. 그러니까 얘는 저장 탱크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저장 탱크. 연결살수 설비랑은 약간 좀 다르죠, 목적이. 얘는 어디예요? 판매, 운수, 창고 중 물류터미널.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만한데. 응? 판매시설, 가연물 많죠. 또 사람도 많이 있죠. 운수, 택배 물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이거 마찬가지, 택배. 화물 택배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급격하게 연수 확대되고 피해가 클 만한데, 아, 설치하는구나. 개념이. 그 다음에 지하층, 가스시설. 비교할 게 요거죠, 요거. 이 고압가스랑, 그러니까 설치 대상을 물어봐도 얘랑 뭔가가 비슷하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얘를 알고 있다면 그냥 얘만 쓰면 돼. 얘는 어때요? 30톤 이상이죠? 30톤 이상. 30톤 이상. 얘는 뭐, 그 물질의, 저장 물질의 양은 없어요. 보니까. 가스니까 몇 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스는. 다 최적이죠, 최적. 그 다음에 연결살수 밀도의 헤드 설치 기준도 보면 3번에 문제가 고정식 분무장치 살수 밀도잖아요. 그러면 설치 기준을 쓸 때도 그 살수 밀도와 관련된 부분을 뜯어와가지고 쓰면 돼요. 이거 헤드 설치 기준 얼마나 양이 많아요. 어? 천장, 반자에서부터 얼마 떨어지고 얼마 이내 설치하고 수평거리 얼마에다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다 쓰는 게 아니라 가스 시설에 적용되는 헤드 설치 기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가스 시설에 적용되는. 그게 딱 요거예요. 요 네 줄. 그럼 연결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 전용의 개방형. 그 다음에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뭐 가스 발생기 주위에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헤드 상호 간 거리는 3.7m 이하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4번. 여기 살수범위 나오죠. 살수범위. 자, 살수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가스 발생기 몸체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이게 뭐예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 윗부분,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중간 윗부분. 모두 포함되도록. 그 다음에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적셔질 수 있도록. 어디에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라운드니까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밑으로. 또는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 위니까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열을 여기를 쏴주고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만 살수 범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에서 얘기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 범위가 참고로 이 전용의 개방형 헤드 살수 양이요. 180L/min입니다. 이 전용의 개방형 헤드 시중에 나와 있는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죄다 180L/min이에요. 살수 압력이 0.5 메가파스칼 정도 될 거예요. 압력이. 이랬을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헤드 간 상호 간 거리가 3.7m. 그럼 헤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3.7.
3.7이라는 거예요. 이거 수평거리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하잖아요. 수평거리. 수평거리 어떻게 되죠? 무특기 내래가 무, 특 1.7, 기타 2.1, 내화 2.3, 레크 2.5, 그 다음에 아파트 2.6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수평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헤드간 거리는 ER에 코사인 45도라고 했을 때, 정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몇을 넣으면 3.7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평거리는 이건데 얘는 수평거리가 아니라 뭘 물었어요? 헤드간 거리가 3.7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수평거리가 얼마다가 아니라 헤드간 거리가 3.7이다.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한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하세요. 어쨌든 헤드간 거리가 저 상태에서 살수 밀도가 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여기만 적시면 돼. 위에만. 정량적으로 얼마다라고 없어요. 그럼 가스계를 보면 고압가스. 요거는 이제 헤드 개수에 따라서 이제 구경을 이렇게 산정한다라는 거고. 이제 온도 상승 방지 설비를 보면은 저장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여기 딱 나오죠. 정량적으로 5리터 퍼 미닛이다. 근데 어디라고요? 저장 탱크 전 표면적. 전 표면. 저장 탱크 여기 쓰면 여기까지도 다 방사를 해야 돼. 쭉 이렇게 다 방사해야 돼요.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헤드 있잖아요. 전용의 헤드. 하향식분이 없어요. 옆으로 측벽형이 없어. 그러니까 위에서 싸가지고 위만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옆으로 쏠 수는 없으니까 측벽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위에만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쏘는 거예요.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는. 근데 얘는 옆에도 쏴주고 위에 쏴준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이 탱크를 단열재, 내화 성능이 있는 단열재로 외측을 요만큼 두께, 그 다음에 동등 이상의 뭐 내화 성능 가진 재료로 피복을 했어요. 그럴 때는 좀 완화를 해줬죠. 살수 밀도를. 그냥 일반 철판 떼기만 이렇게 노출된 게 아니라 단열재로 싸준 거예요. 이렇게 아주 더 한 겹. 그러면은 좀 완화해줄게. 이제 이런 거죠. 밑에는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건데, 이제 이게 탱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탱크가 1열로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경우, 뭐 2열로 이렇게 3열로 돼 있는데, 요 가운데 거만 표면적을 산정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탱크의 전표 면적. 이렇게. 이건 참고하세요. 얘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결론이 없잖아요, 지금. 결론은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안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압가스까지도 이제는 이제 해야 되냐? 할 수 있다. 그죠? 고압가스까지도 할 수 있다. 근데 뭐 여기서 더 이상 확장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그냥 끝내세요. 끝내시고 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 밀도가 이렇구나. 살수 밀도가 없구나. 그거 하나 정도만 가져가는 걸로 하시죠. 좀 쉬었다가 3교시 하겠습니다.